주의, 이 채널은 자료와 연구에 기반한 오리지널 역사 분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자체 나레이션, 편집, 시각 자료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출처 목록은 설명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장이 아닌 펜타곤 회의신에서 내려진 실제 역사적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최후의 전투에서 미국 전차병들의 생사를 직접적으로 좌우했습니다. 이것은 전선에 도달하기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무기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병사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봄, 서부 전선의 전쟁은 마지막이자 가장 소모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 본토로 진격했고 도시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후퇴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한꺼번에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의 폐허 속에서도 독일 전차 지휘관들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고 진지를 지키며 생존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 중 한 명이 판터 전차 장교 빌렐름 바르텔보르트였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작전 이후 줄곧 미국 기갑부대와 싸워왔습니다. 셔먼의 외형은 눈에 익을 대로 익어 있었습니다. 각진 차체, 둥근 포탑, 제한된 화력을 암시하는 짧은 포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장의 전술적 계산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터의 75mm 고속포는 셔먼이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상대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버텼습니다. 계산은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1945년 3월 6일 바르텔보르트는 쾰른 중앙역 근처 유명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판터를 배치했습니다. 적글로준 하나를 따라 명확한 사격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국 전차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포수가 발포했습니다. 75mm 포탄 두 발이 선두 셔먼의 포방패에 불과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명중해 포수와 조종수를 즉사시켰습니다. 전차장 칼 켈너 소위는 26세였고 노르망디에서 이미 두 차례 부상을 입은 터였습니다. 왼쪽 다리가 절단된 그는 포탑에서 굴러떨어져 약 2시간 후 포탄 구덩이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셔먼은 기동불능 상태가 됐고 승무원들은 차량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르텔보르트의 경험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불타는 셔먼들로부터 한 블록 북쪽에서 다른 차량이 모퉁이를 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얼리 하사가 지휘하는 T-26-23은 어떤 독일 정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전술 교범에서도 다루지 않았으며 어떤 판터 승무원도 대비 훈련을 받은 적 없는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포탑에 장착된 것은 90mm M3포였습니다. 원래 대공무기로 설계된 이 포는 유럽에 도착한 지 채 3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르텔보르트의 판터가 북쪽에서 접근하는 새 목표물을 향해 포탑을 돌렸을 때 독일 지휘관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루엣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날렵했습니다. 포탑 윤곽은 어떤 셔먼과도 다르게 둥글었습니다. 포신은 길었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기억 속의 셔먼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술적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은 그 순간 그는 포수에게 사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 따른 훗날 독일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타난 전차는 셔먼이 아니었다. 셔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약 4초간 지속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종수 윌리엄 맥베이는 교범대로 모퉁이에 멈추지 않고 기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퍼싱을 교차로 한가운데로 몰았습니다. 판터까지의 거리는 약 110m. 펜실베이니아주 레하이턴 출신의 21세 포수 클래런스 스모이어는 전차가 멈추기 전에 이미 조준경의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90mm 포탄은 판터의 포방패 아래 차체에 명중했습니다. 장전수 존 데리기가 몇 초 안에 두 번째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스모이어는 다시 발포했습니다. 포탑 링 V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탄, 세 발 모두 관통했습니다. 측면을 강타한 두 발은 전차를 완전히 뚫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판터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근처 모퉁이에 16mm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던 통신부대 촬영 담당 짐 베이츠 기술 하사가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약 46초 분량의 영상, 세 번의 명중, 불타는 전차, 해치에서 기어나오는 승무원들, 그중 한 명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쾌른 대성당의 두 고딕 첨탑이 연기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2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전투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르펠보르트는 불타는 전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승무원 3명도 탈출했습니다. 포수로 추정되는 승무원 1명이 전사했습니다. 수개월간 셔먼을 파괴해온 판터는 승무원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전술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었던 무기에 의해 1분도 채 안 되어 격파됐습니다. 1945년 3월, 쾌른 대성당 인근에서 벌어진 이 교전은 미국의 90mm 포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단일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무기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38년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개발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계약에서 쾌른으로 이어지는 길은 수년간의 관료적 지연, 교리적 고집, 그리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포를 들고 전장에 나간 미국 전차병들의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바르텔보르트의 판터를 격파한 무기는 처음에 앞이 아닌 위를 향해 개발되었습니다. 1938년 6월 9일, 미국 육군은 새로운 중대공포 개발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기존의 3인치 M1918포는 노후화되었고 근대적 항공기들이 그 유효 사거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90mm M1포였으며 1940년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개량형 M1A는 1941년 5월 22일 표준으로 채택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주요 중대공포로 활약했습니다. 90mm 대공포는 독일의 전설적인 88mm 플라크포에 대한 미국의 답변으로 여겨졌습니다. 북아프리카와 러시아에서 대공방어용으로 설계된 고속포가 전차를 압도적인 효율로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로 그 무기 말입니다. 독일군은 이 교훈을 일찍이 습득해 광범위하게 응용했습니다. 미국의 병기 엔지니어들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90mm 포가 장갑 차량을 격파할 기술적 특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밀어붙이느냐였습니다. 그 추진력은 1942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병기부 엔지니어들이 장갑 차량에 90mm 포를 탑재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연합군 어느 부대도 전투에서 티거 전차와 맞닥뜨리기 수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전장의 위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독일 산업이 생산할 장갑의 종류와 그것을 격파하기 위해 필요한 포를 미리 계산하며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42년 10월, 실험적인 90mm T7포가 M10 구축전차의 포탑에서 시험됐습니다. 포는 기존 M10 포탑에 비해 너무 무거워 전동 선회장치와 균형추를 갖춘 상부 구조물의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1943년 9월이 되자 재설계된 포탑이 완성됐습니다. 이 차량은 T71 자주포로 명명되었으며 이후 M36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에 들어간 90mm 무장 구축전차였습니다. 동시에 병기부는 T25 및 T26 중형전차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구축전차가 아닌 전선 주력전차로서 완전 밀폐형 포탑에 90mm 포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차량이었습니다. 탑재 버전은 90mm M3포로 지정되었으며 그 생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인물이 바로 병기부 연구공학부장 글레이디언 M. 반스 소장이었습니다. 반스는 전투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이자 행정가였으며 전쟁이 전장뿐 아니라 조달 사무실, 시험장, 예산위원회에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기갑 개발의 궤적을 분석하고 당시 미국 전차대대에 보급된 셔먼의 75mm 포가 전술적 유용성의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미 예견할 수 있는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병사들이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90mm 무장 차량의 생산 승인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의 주요 반대자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제이 맥네어 중장은 1942년 3월부터 1944년 7월 전사할 때까지 육군 지상군을 지휘했습니다. 맥네어는 현대 군대의 전투 방식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닌 진지하고 경험 많은 장교였습니다. 기갑전에 적용된 그의 신념은 전차는 대전차 주력 무기가 아닌 보병 지원과 돌파의 도구라는 것이었습니다. 맥네어의 교리에서 적 기갑은 예비대에 보유하다 결정적 지점에 집중 투입하는 전문 구축전차 부대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1943년 가을, 제이콥 디벌스 중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맥네어는 T-26 전차의 근거가 전차 대 전차 결투 개념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가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최신 6mm 포가 독일 티거에 대해 부족하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른바 전투 필요성 기준을 부과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필요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어떤 무기도 서둘러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제는 실패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티거, 판터와 교전한 전차 승무원들의 보고서는 전투거리에서 확실하게 격파할 수 없는 차량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들은 맥네어의 평가를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그의 책상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셔먼 계열에 도입되고 있는 76mm 포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T-25와 T-26 시제품을 경기부가 설계한 90mm 포 대신 75mm 또는 76mm 포로 재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43년 12월 16일 육군 참모총장 조지 C. 마셜 대장이 프로그램을 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맥네어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셜은 90mm 포를 탑재한 T-26 2일 전차 250대의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지만 저항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1944년 4월에 이르러서도 육군 지상군은 새 전차들이 병기부가 설계한 포 대신 75mm 또는 76mm 포를 탑재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여름이 찾아왔고 논쟁은 최악의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1944년 6월과 7월 미국 기갑부대가 노르망디의 보카주 지역으로 진격했을 때 독일 전차가 근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는 폐쇄적 지형에서 판터와 티거와 맞닥뜨렸습니다. 셔먼의 76mm 포는 전투거리에서 판터 전면 장갑을 안정적으로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충분하다고 들었던 차량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장은 문제의 규모가 명확해지자 격노했다고 전해집니다. 맥메어 자신은 1944년 7월 25일 노르망디 생로 인근 코브라 작전 중 아군 폭격에 전사했습니다. 전쟁 전체를 통틀어 아군 화력에 전사한 가장 높은 계급의 미국 장교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90mm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저항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T-26-23 퍼싱의 생산 승인이 뒤따랐습니다. 반스가 쌓아온 무기가 마침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교들이 워싱턴과 런던에서 포 구경을 두고 논쟁하는 동안 독일 정보부는 미국 장갑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는 철저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에서 결국 불완전했습니다. 1943년 2월 22일 카세린 협곡 전투 중 제501 중전차대대 정찰대가 퀴니지 스베이틀라 인근에서 초기형 M4A1 셔먼을 노획했습니다. 워데디2라는 별명이 붙은 이 전차는 베를린 외곽의 쿠머스도르프 시험장으로 이송되어 259호 시험 차량으로 지정됐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방법론적 정밀함으로 분석에 임했습니다. 차체와 포탑의 모든 표면에서 장갑 두께와 경사각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노획한 미국 탄약을 장갑판에 발사해 실제 관통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변속기와 엔진을 분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전시 기술 정보의 기준으로 보면 모범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쿠머스도르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후 전쟁 내내 독일의 미국 전차 능력 평가의 실질적 근거가 됐습니다. 1943년 6월 6일과 7일 라이스 미니스터 알베르트 슈페어가 주재한 군비 회의에서 노획한 셔머니 판터, 페르디난트 시제품과 나란히 등판 능력 및 기동성 비교 시연을 펼쳤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새로운 독일 설계가 쉽게 소화하는 경사를 미국 전차가 버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독일 기술 분석가들은 티거의 88mm 포가 2100m에서 셔먼의 차동 장치 케이스를 1800m에서 포탑 전면을 관통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전시 독일 간행물들은 셔먼을 기계적 신뢰성, 정비 용이성, 작전 가용성에서 뛰어난 북미공학의 산물로 묘사했습니다. 독일 장비가 야전에서 자주 고장날 때 미국 장비는 꾸준히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독일 전차 승무원들이 전술적 기반으로 삼고 전장에 나간 하나의 결론을 확립했습니다. 셔먼의 75mm 포는 판터나 티거의 전면 장갑에 아무런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55도로 경사진 판터의 80mm 전면 경사 장갑은 입사탄에 대해 약 140mm의 시료 방호력을 제공했습니다. 1944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부대가 실제로 보유한 무기에 대해 이 보장은 정확했습니다. 독일 전술교리는 이 이해를 직접 반영했습니다.
판터 승무원들은 적을 향해 전면 장갑을 보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지침은 사실상 보증이었습니다. 전면을 미군 쪽으로 유지하면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르망디, 팔레지 포위망, 1944년 가을 작전들을 살아남은 독일 전차 지휘관들은 이 현실에 기반해 전술적 판단을 조율했습니다. 미국의 화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 위에 전투 본능을 쌓아왔고 그 한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보부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한계가 높아지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독일 기록에는 T-26 퍼싱이나 M-36 잭슨 구축 전차의 개발을 파악한 정보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노획 문서에는 90mm M3포의 관통 제원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공정찰도 피셔 전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나오는 새 차량은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M36 잭슨이 1944년 10월 미국 구축전차 대대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퍼싱이 1945년 2월 제3제구 기갑사단의 손에 들어왔을 때, 모든 계층의 독일 지휘관들은 전술적 대비가 전혀 없는 무기와 마주쳤습니다. M36 잭슨이 먼저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개발은 1942년 말에 시작됐으며 1944년 6월 1일 표준화됐습니다. 피셔 전차 공장은 기존 M10A 1차체를 개조해 첫 300대를 생산했습니다. 처음 40대의 M36은 1944년 9월 유럽으로 수송됐습니다. 제776 구축전차대대가 처음으로 이를 수령해 1944년 10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44년 12월 20일 독일 아르덴 공세가 터졌을 때 7개 구축전차대대에 236대의 M36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36대. 수백 대의 전차와 돌격포를 포함한 독일 공세의 무게에 맞서야 하는 숫자였습니다. 편안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236대의 M36은 독일 판터, 티거 승무원들이 결코 경계하도록 교육받지 않은 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지 전투의 생비트 방어에서 제814 구축전차대대의 M36들은 진격하는 독일 기갑종대에 맞선 직사방어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들은 너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제5 기갑군을 지휘하던 하소 폰 만토이펠 장군은 후에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얇은 방어선이 아닌 미군 전체 군단과 맞서고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생비트는 12월 21일 밤까지 버텼습니다. 독일의 일정표에 여유가 전혀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르덴 공세 전체의 일정을 뒤흔든 지연이었습니다. 그 수주간 기록된 개별 교전들은 무기체계가 적의 정보 수준을 초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습니다. 제814구축 전차대대의 알프레드 로즈 소위는 4200m에서 판터를 확인 격파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확인 전차 격파 기록 중 하나입니다. 같은 대대의 앤서니 핀토 일병은 프라이알덴 호벤 인근에서 3840m 거리의 판터를 격파했습니다. 그 교전의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미국 장비가 그런 거리에서 자신들에게 닿을 수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90mm M3포는 단순히 이전 것의 대형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6월 이후 서부 전선의 기갑전을 지배해온 전술적 방정식의 점진적 개선이 아닌 변혁을 의미했습니다. 표준 M82 피모 철갑탄으로 90mm M3은 포구 초속 814m초로 발사되며 30도 경사에서 900m 거리의 균질하변 장갑 약 112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교체된 75mm M3포는 같은 거리에서 61mm를 관통했습니다. 90mm 포를 위해 개발된 탄약고는 이전 어떤 전차포도 제공하지 못했던 다용도성을 미국 승무원들에게 부여했습니다. M77 철갑탄은 초속 823m 초당으로 이동하며 급경사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내부 고폭 장약을 가진 M82 피모 철갑탄은 표준 전차 파괴 탄약으로 먼저 관통한 후 내부에서 폭발해 격파 후 피해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선된 열 처리로 더 단단한 관통 캡을 가진 T-33은 900m 이상 거리에서 판터의 전면 경사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304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 철갑탄은 텅스텐 카바이드 심재를 탑재해 초속 1020m 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1944년 내내 모든 전투거리에서 셔먼의 포탄을 막아온 장갑판, 즉 판터의 전면 경사장갑에 대해 M304는 410m에서 유효했습니다. 킹티거의 거대한 전면 장갑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90m에서 관통이 가능했습니다. 텅스텐 탄약은 희귀하고 엄격하게 배급됐지만
그 존재는 미국 승무원들이 이제 독일 장갑 목록에 사실상 모든 차량에 대한 대응 수단을 보유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무기와의 비교는 90mm 포를 적절한 역사적 맥락에 놓았습니다. 표준 탄약으로 90mm M3은 관통 성능에서 티거의 88mm KWK-36포와 대체로 동등했습니다. 1943년 이후 연합군 전차포의 기준으로 여겨진 판터의 고평가받는 75mm L/70 장포신포와도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 탄약으로 그것을 명확히 능가한 것은 티거 2의 88mm KWK-43 L/71포뿐이었지만 입수 가능할 때는 미국의 텅스텐 탄약이 그 성능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 보고서도 고려하지 않았던 추가 요인이 하나 있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90mm 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944년까지 독일 장갑판의 품질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고품질 장갑강의 핵심 합금 원소인 독일의 몰리브덴 공급은 연합군의 폭격작전과 광물 산지 상실로 붕괴됐습니다. 노획 차량에 대한 미국 시험장 테스트는 품질 장갑강의 최대 허용 인계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유황 함량을 가진 판터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런 유황 함량을 가진 장갑은 취약했습니다. 비관통 명중도 차량 내부에서 치명적인 스폴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탄약이 완전히 관통하지 않더라도 차체 내면에서 금속 파편이 떨어져 나와 승무원에게 쏟아졌습니다. 후기 생산 판터의 차체 중 일부는 너무 조악하게 제조되어 장갑을 격파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기인 75mm 구폭탄이 말 그대로 전차에서 장갑판 일부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90mm 포는 독일 장갑 품질이 전쟁 전체에서 최저점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서부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아르덴 작전 중 M36 잭슨의 전투 기록은 이러한 탄도학적 우위의 누적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제7천이 구축전차대대는 1944년 12월 포탑 측면 사격으로 900m에서 킹티거를 격파했습니다. 그 겨울 서부 전선에서 미군이 달성한 몇 안 되는 킹티거 확인 격파 중 하나였습니다. 대대의 M36들은 그 기간 동안 15건의 확인 격파를 기록했습니다. 76mm 포를 장비한 제67기가변대의 셔먼 대대 3개는 같은 작전 중 합쳐서 판터 5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불균형은 승무원 기량이나 전술적 배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거리에서 특정 차량의 장갑판에 적용된 관통 수치의 산술이었습니다. 제73 구축전차대대는 전투 후 보고서에서 10대 1의 교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대가 적의 공격으로 잃은 구축전차 한 대마다 독일 전차 또는 돌격포 10대를 격파했습니다. 대대는 90건의 확인된 장갑 차량 격파로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90mm 포 단독의 효과만이 아니라 미국 화력에 대한 적의 확립된 전제를 초과하는 무기를 배치한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전면 장갑의 무적을 확신하며 차량을 배치한 독일 승무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변수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M26 퍼싱이 1943년 12월 마셜에 승인해서 1945년 2월 독일 최전선에 이르는 길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14개월을 소비하고 전차를 완전히 전쟁에서 배제할 뻔했던 일련의 관료적 장벽, 생산 지연, 경쟁하는 우선순위들이었습니다. 피셔 전차 공장은 1944년 11월에 첫 T26 230대를 완성했습니다. 생산은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12월에 30대, 1945년 1월에 70대, 2월에 132대. 바지 전투가 남아있던 제도적 저항을 무너뜨린 최후의 촉매를 제공했습니다. 1944년 12월 22일, 생비트가 함락된 지 하루 후 독일 기갑종대가 여전히 미군 전선 깊숙이 진격하는 가운데 T26 23 전차들은 추가 시험 요건을 건너뛰고 유럽에 즉시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아르덴에서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평시의 시험 및 평가 과정을 기다릴 의향이 없었습니다. 회의실과 조달 사무실에서 90mm 프로그램을 위해 2년을 쌓아온 글레이디언 반스 소장이 제브라 기술 임무로 명명된 것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는 1945년 2월 9일 첫 20대의 T26 23 퍼싱 전차와 함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마 브래들리 대장은 배정을 두 사단에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제3기갑사단의 10대, 제9기갑사단의 10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2월 23일까지 아헨 인근에서 속성 훈련을 마치고 새 전차를 몰아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첫 전투는 1945년 2월 25일 로어강 인근에서 제3기갑사단이 치렀습니다.
다음날 엘스도르프 인근의 벨게 교전에서 퍼싱의 첫 손실과 첫 확인 격파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파이어볼이라는 별명을 가진 퍼싱은 전차전 기준으로 지근거리인 약 90m에서 300일 중전차대대 201호 티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세 발의 88mm 포탄이 빠른 연속으로 파이어볼에 명중했습니다. 첫 발은 동축 기관총 포트를 통해 관통해 포수와 장전수를 직사시켰습니다. 두 번째 발은 포구 제트기를 강타해 주포를 손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발은 전차장 해치를 뜯어냈습니다. 파이어볼 승무원들은 교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정비팀이 3월 7일까지 전차를 수리해 임무에 복귀시켰다는 점입니다. 전쟁 마지막 단계에서 연료와 부품이 부족했던 독일 기갑이 따라올 수 없는 병참 인프라의 실증이었습니다. 파이어볼 기습 당일 제33기갑연대 이중대 40호 퍼싱을 탄 니콜러스 마슐로니 카사는 전차가 이동 중인 상태에서 900m 거리의 진지를 구축한 티거를 격파 확인될 때까지 텅스텐 심제 탄약 4발을 쏘아 격파했습니다. 슈퍼 퍼싱은 유럽 작전에서 90mm 개념의 가장 극단적인 확장을 대표했습니다. 공식 명칭 T-26-211은 실험적인 T-15-21 장포신 90mm 포를 탑재했습니다. 티거 2의 88mm KWK-43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6m를 넘는 포신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제3기갑사단에서의 승무원은 지휘관 조세프 마드리 상사와 훗날 회고록 또 다른 강 또 다른 마을을 쓰게 될 18세의 포수 존 피어윈 일병으로 구성됐습니다. 슈퍼퍼싱이 전투에 투입되기 전 정비팀은 벨턴 쿠퍼 소유의 지휘하에 야전 장갑 개조를 실시했습니다. 격파된 판터에서 잘라낸 80mm 장갑판이 포방패에 용접됐습니다. 공기층을 사이에 둔 38mm 장갑판 2장이 차체 전면에 추가됐습니다. 즉석 추가물은 중량을 늘리고 이미 제한된 기동성을 더욱 낮췄지만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의 강력한 포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하지 않다는 신뢰를 승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심어줬습니다. 슈퍼퍼싱의 첫 확인 격파는 1945년 4월 4일 베저강과 노르트슈페멘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긴 90mm 포는 약 1280m부터 1370m까지 거리의 판터 또는 티거로 평가된 표적을 단발로 격파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교전은 1945년 4월 21일 데사우 인근에서였습니다. 어윈 일병이 시가전 근거리에서 티거1을 격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잘로가를 포함한 장갑 역사가들의 후속 분석은 이 식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날짜에 가장 가까운 확인 티거 2부대가 데사우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310대의 M26 퍼싱이 유럽으로 보내졌으며 약 200대가 전투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그중 최초의 20대만이 전투 종료 전 지속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반스가 1942년부터 싸워온 마셜이 1943년 12월에 승인한 맥네어가 죽을 때까지 반대한 전차는 싸우기 위해 제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그리고 더 일찍 배치됐다면 가능했을 방식으로 작전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90mm4에 대한 독일군의 군사적 대응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이 마주친 후 이 무기를 경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응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를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국방군 기록에서 90mm M3포를 구체적으로 다룬 전술교범 업데이트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정보 재평가는 전선부대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판터, 티거 승무원들에 대한 교리적 조정은 명령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M36 잭슨이 1944년 10월 전투에 투입되고 퍼싱이 1945년 2월 나타났을 때 독일 군사지휘 구조는 점진적 붕괴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료 부족이 기갑사단 전체를 묶어두었습니다. 교체 승무원들은 수개월이 아닌 수주간 훈련받았습니다. 고사령부와 전선부대 간의 통신은 단절이 잦았습니다. 새로운 위협평가를 처리해 업데이트된 전술 지침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관료적 기계는 독일 전쟁 노력의 더 광범위한 붕괴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 바로 그 기계였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누적 기록입니다. 아르덴 작전만으로 미국 구축전차 부대들은 약 306대의 독일 전차와 돌격포를 격파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전쟁의 마지막 6개월 동안 M36을 장비한 부대들은 약 27개 구축전차 대대에서 운용되며 1944년 10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미국의 대기갑 능력의 근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준비된 방어진지부터 시가전 기동교전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전역에서 판터, 티거, 킹티거, 돌격포와 교전했습니다. 미국 전차병들에 대한 심리적 효과는 개인 증언을 넘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전투 후 보고서와 개인 기록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내진 전차를 확실하게 격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개월을 보낸 승무원들, 판터의 전면 경사장갑에 포탄을 쏘고 또 쏘아도 효과 없이 불타는 셔먼한의 전우들을 바라본 이들은 군사 언어로 전술적 자신감 회복이라고 보고서가 표현하는 것과 함께 90mm 포의 도착에 반응했습니다. 더 평범한 말로 하면 마침내 직면한 위협에 필적하는 무기를 갖게 됐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병부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자신들과 동행하는 기갑 지원이 독일 차량을 막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 진격하는 판터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던 미국 보병들은 M36 잭슨과 퍼싱의 존재에서 측정 가능한 심리적 위안을 얻었습니다. 근거리에서 측면 사격을 위해 기동하는 대신 버티며 싸울 수 있는 전차는 사단 이하 모든 수준에서 합동작전의 계산을 바꿨습니다. 90mm 이야기의 더 큰 제도적 교훈은 첫 퍼싱을 전투에 전달한 사람들이 작성한 제브라 기술 임무의 자체 전투 후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술됐습니다. 보고서는 독일 기갑이 1945년 2월까지 소모, 연료 부족, 생산 품질 저하로 인해 7개월 전 노르망디에서 미국 전차병들이 직면한 부대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저하된 상대를 제시할 만큼 약화됐음을 인정했습니다. 90mm 포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90mm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교리가 기술에 뒤처지도록 허용하는 비용입니다. 병기부는 1942년 9월 장갑 차량에 90mm 포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스 소장은 1943년 9월 90mm 무장전차와 구축전차의 대량 생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무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산할 산업적 능력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지연시킨 것은 기갑전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확신이었습니다. 판터의 전면 경사장갑에 포탄이 튕겨나가는 것을 보며 셔먼 포탑에 앉아본 적 없는 워싱턴의 사람들이 품은 확신이었습니다. 맥레어의 전투 필요성 기준, 즉 전투 경험이 무기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전까지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요건은 일관된 병참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논리가 고려하지 않은 인적 비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의 증명을 제공한 사람들은 노르망디의 보카주와 아르덴의 얼어붙은 도로에서 부적절한 차량 안에서 죽어간 전차병들이었습니다. 제도적 저항이 그들의 경험의 무게 아래 무너졌을 때 90mm 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무기도 기관도 아닌 그것들과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속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2013년, 1945년 3월, 쾰른 대성당의 그늘에서 바르테보르트의 판터를 격파한 21세의 포수, 클레런스 스모이어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쾰른에 있었던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4호 전차를 타고 싸웠던 전 독일 전차 포수, 구스타프 셰퍼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70년의 세월로 갈라져 있었지만 폐허가 된 도시에서의 하루로 이어진 채 셰퍼의 집에서 함께 앉았습니다. 통역을 통해 셰퍼는 스모이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적이 아닌 전우가 되자고. 셰퍼는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모이어는 그의 장례식에 꽃을 보내며 손으로 쓴 메모를 동봉했습니다.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우 클레런스로부터. 스모이어 자신은 2024년 99세의 나이로 이글 7 승무원 중 마지막 생존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 전차 승무원들을 놀라게 한 90mm 포는 서부 전선의 화력 균형을 바꾼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무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잘못 내릴 때의 결과와 결코 마주해본 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무기가 마침내 올바른 손에 닿았을 때 설령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을지라도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90mm 포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1938년 설계도면에서 1945년 쾰른의 거리까지.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결정은 실제였습니다. 모든 지연은 인명으로 측정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군사 역사가 이 채널을 찾는 이유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